파이썬 머신러닝 스타터 부록 1. 안녕하세요. 머신러닝 스타터 강의 부록 1 신경망 모델과 딥러닝 모델에 대한 추가 강의입니다. 8번째 강의에서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강의에서는 파이썬 코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딩 없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개념을 이해하실 분들에게는 8번째 강의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부록 1에서 신경망과 딥러닝 개념을 별도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록 1에서는 파이썬 코딩을 배제하고 신경망과 딥러닝 모델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신경망의 기초과정은 8번째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을 발췌해서 여기 재수록하였습니다. 그 후 딥러닝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딥러닝 부분에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딱 한 군데에서만 코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딥러닝의 최신 추세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번째 강의에서 설명한 신경망 기초 과정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신경망하고 딥러닝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단일 신경망은 은닉층이 하나예요. 은닉층이라는 말 자체도 좀 헷갈리시겠지만, 인간의 두뇌에 뉴런을 본떠서 이것을 맨 앞에를 입력 뉴런이라고 하고요. 입력 뉴런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뉴런인데 이거를 신경망에서는 뉴런이라고 하지 않고 노드라고 합니다. 입력 노드. 여기가 더 많이 있는데 3개만 단순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뉴런이 그 다음 뉴런에게 전달하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이걸 은닉층이라고 하고 히든 레이어. 첫 번째 은닉층 노드, 두 번째 은닉층 노드, 세 번째 은닉층 노드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출력층 노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은 모두가 연결됩니다. 이걸 완전 연결 신경층이라고 하는데, 완전 연결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데, 딥러닝 신경망은 은닉층이 다 복수인 거예요. 굉장히 쉽죠? 단일 신경망 말고 우리가 딥러닝 했던 거는 은닉층이 복수인 것입니다. 보통 65개, 3개도 당연히 딥러닝이고요. 65개, 256개 이런 거는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망 노드 작동 원리가 사실은 이런 스타트 강의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 노드는 어디냐면 이 위에 있는 이런 각각의 하나의 노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은닉층의 이 노드를 상대로 한번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싶어요. 입력층의 노드에서 x1, x2, x3에서 값이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xi까지 있지만 x3라고 단순화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가중치 w1, w2, w3가 있고, 그리고 값이 들어가면 가중치를 붙여서 이쪽에서 신경 노드에 받는 값이 있죠. 이걸 가중 총합값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선형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웨이티드 썸을 한번 볼까요? 이 웨이티드 썸은 어떻게 되냐면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xi 곱하기 wi 다 합치면 이 썸이 됩니다. 합계가 되는데, 합계가 비선형 활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라고 쳐보겠습니다. 3이라는 값이 나오면 비선형 활성화를 통해서 오케이 3이라면 3 그대로 가. 그런데 만약에 합계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음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으면 0으로 가. 그렇게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출력값을 0 또는 1로 조정하는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그게 각각의 노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각각의 노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까지가 노드에서 일어나고, 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표준화를 통해서 또 값을 0과 1 사이의 범위로 한정시켜 놓습니다. 가중치 조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초기 가중치 부여를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경망이 도대체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최대한 단순하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입력값이 최초로 자극을 2와 1이라는 값으로 받고, 여기 가중치가 1과 0.5, 2와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값이 4를 받게 되냐면 2 곱하기 1이 되고 요거는 1 곱하기 2가 돼요. 그 둘을 더하면 4가 되고요. 지금 이쪽은 2 곱하기 0.5는 1이 되고 1 곱하기 1은 1이 돼서 둘을 합치면은 2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비선형 함수를 여기 있는 비선형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비선형 함수를 이 모델에서는 잠깐 뺐습니다. 4하고 2가 있는데 가중치가 1과 0.5로 주어지면 4 곱하기 1은 4고 2 곱하기 0.5는 1이니까 합은 5가 돼서 값이 5가 됩니다. 신경망에서 처리하는 마지막 값이 5가 됩니다. 우리가 관측한 값에 의하면 실제 값이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드디어 학습을 시작합니다.
모델이 학습을 시작한다는 거는 모델에 있는 가중치들, 이 W1, W2, W3 이런 값들을 전부 다 변경시킨다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가중치들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주어졌는데 근거가 뭐야? 라고 말하면 근거는 랜덤하게 0과 1 사이의 값이 주어집니다. 컴퓨터가 랜덤하게 뿌립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게 0과 1보다 더 큰 값을 줬죠. 엄청나게 단순화하기 위해서. 보통 이게 0.1, 0.2, 0.05, 0.1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신경망이 계산한 값은 5인데 실제 값은 3이기 때문에 이 계수들을 조정해서 이 5를 3에 가깝게 만들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학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가중치 조정 원은 제일 처음에 여기가 5가 아닌 3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계수들을 한번 조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앞에 계수를 컴퓨터가 이제 조정을 합니다. 이걸 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정을 0.8과 0.4로 하면 4 곱하기 8은 3.2가 되고요. 2 곱하기 4는 0.8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합은 4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값하고는 아직 1의 차이가 있죠. 1의 차이는 네 앞단에서 줄여라고 다시 한번 역으로 백으로 오차가 역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값이 3.4하고 1.7로 바뀌고 계수들을 바뀜으로써 그 바뀐 값에다가 다시 기존에 바뀐 계수를 적용하면 3.4가 됩니다. 아직은 실제 값 3하고 가깝지는 않지만 원래 계산값 5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계수 값들이 초기에 랜덤하게 부여한 이 계수값들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게 바로 학습이 일어났다. 신경망에서 학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학습이 일어난 이 망이 최종 결과로 나오면 이제 이건 학습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이 일어났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손실함수는 어떤 것이냐? 손실함수는 3.4하고 실제값 3하고 바로 연결했지만 실은 요 3.4에다가 손실함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손실함수가 하나 더 붙어서 회귀 모형의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값에 대한 회귀 모형에 대해서는 MSE, mean squared error 해가지고 3 빼기 3.4 가로 열고 가로 덧가 한 다음에 그게 제곱. 그렇게 하면 mean squared error가 됩니다. 그걸 손실함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손실함수까지 치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다 빼버린 거고요. 손실함수는 각각의 노드에 이 은닉층 첫 번째부터 모든 노드에 그 손실함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드들에 하나 은닉층 첫 번째 층부터 은닉층 마지막 층 그리고 출력층까지 모두 손실함수가 가서 붙어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마다 손실함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중치를 조정하고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손실함수를 적용하고 임의의 값에 대한 회귀에서는 민스퀘어드 에러 등을 적용합니다. 자, 이게 바로 굉장히 계략적으로 말한 신경망 작동 원리입니다. 지금 제 설명이 너무나 불충분할 수 있는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고 수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쓰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줄여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망의 학습이라는 건 계수를 바꾸는 거고 계수는 뒤에서부터 실제값과 계산값의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중치들을 줄여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오차 역전파법이라고 합니다. 단일 신경망은 입력층이 하나, 은닉층이 하나, 출력층이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신경망은 은닉층이 복수계로 있습니다. n개의 은닉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딥러닝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경망 작동 노드 원리를 우리가 보여드렸고요. 지난번에 건너뛴 이미지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분석 신경망은 합성곱 신경망인데 예를 들어서 사과 품종을 구별하거나 사람 얼굴을 구별하거나 안면인식 기술이죠. 도로상에 있는 쓰레기 봉투나 도로상에 있는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도로상에 사람이 있으면 차가 멈춰야겠죠. 그런 기술입니다.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이미지가 있고요. 원본 이미지가 우리가 4K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 이미지는 3840 곱하기 2160의 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이렇게 대규모 화소를 연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성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연구자들이 고양이의 시신경을 연구해 본 결과 우리 동물의 두뇌는 그리고 사람의 두뇌는 모든 화소를 전부 다 처리하지 않고 특정 화소만 처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론을 뉴럴 네트워크에 가미한 것이 이미지 분석인 합성곱 신경망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4K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층을 합성곱 층을 어떤 것들은 가로만 인식하는 신경망층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은 세로만 인식하는 층을 만들고
그 다음은 대각선만 인식하는 층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원본 이미지의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의 특정한 분야만 커버하는 층을 만듭니다. 층을 만들고 그 층을 다시 그거마저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보량을 대폭 줄인 풀링층을 만들고요. 풀링층을 신경망 모델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풀링층을 일렬로 쭉 늘어서게 만듭니다. 그것을 플래트닝층이라고 하고 이것을 플래트닝 작업이라고 합니다. 플래트닝 작업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 위에 있는 딥러닝 신경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합성곱층을 한번 볼까요? 합성곱층을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만약에 이런 2x2 필터가 있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요 방향의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화소만 인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화소는 대각선만 인식하는 필터입니다. 그 필터를, 자, 이게 우리가 원본 이미지가 하나, 둘, 5x5 원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것을 이 첫 번째 2x2에다 적용을 하면, 자, 0에는 2를 곱해주고 이쪽 대각선에도 2를 곱해줘서 값이 0이 되고요. 이쪽에는 1 값들이 있는데 모두 0을 곱하면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0이 되고요. 두 번째 화소의 네모에다가 이 필터를 적용하면 1에 2를 곱하고 또 1에 2를 곱하면 2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대각선은 0을 곱하고 0을 곱하면 다 합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두 번째 값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하면 5x5였던 값들이 4x4로 귀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대각선 화소로 대각선을 인식하는 합성곱층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풀링층입니다. 풀링층은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이 있는데, 맥스 풀링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맥스 풀링은 앞에 같이 합성곱층을 만들어내면 이제 4x4 합성곱층이 앞에서 만들어졌죠. 그 4x4 합성곱층을 다시 2x2를 보면 전체의 4가지 디짓, 4가지 정보량 중에서 가장 큰 걸 뽑아냅니다. 2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네모를 보면 0, 2, 1, 0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역시 2죠. 2가 되고, 그리고 이쪽 그림을 보면 3이 뽑히겠죠. 그리고 여기는 2가 뽑힙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4x4였던 게 맥스 풀링을 거치면 2x2로 정보량이 더 줄어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보량을 줄이는 겁니다. 에버리지 풀링은 위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2, 0, 2, 0을 하면 1이 되죠. 왜냐하면 4로 나누기 때문에. 합을 4로 나누고, 두 번째 거는 합이 3이 되는데 그 3을 다시 4로 나누면 0.7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역시 에버리지 풀링도 원본 데이터가 합성곱층이 4x4였는데 그 4x4를 2x2로 만들어줍니다. 플래트닝 층을 한번 볼까요? 플래트닝 층의 원리는 우리 예에서 5x5였던 원본 데이터를 합성곱층을 여러 개 적용해서 4x4로 만들었고, 그 4x4를 풀링을 적용해서 2x2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2x2는 딥러닝 모델에 다이렉트로 인풋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쭉 배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2를 여기다 갖다 놓고, 두 번째 약간 짙은 회색 2를 여기다 갖다 놓고, 세 번째 파란색 3을 여기다 갖다 놓고, 마지막 연두색 2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내려세우는데 그 내려세우는 결과는 바로 여기 2, 2, 3, 2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신경망의 입력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서는 은닉층을 2개만 그렸지만 이 은닉층이 65개일 수도 있고 125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층을 들어가고, 지금 이 구조는 이 딥러닝 신경망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합성곡 신경망도 딥러닝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텍스트 분석 딥러닝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은 주로 순환 신경망을 통해 사용하는데요. 순환 신경망은 영어로 RNN이라고 부릅니다. RNN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보통 신경망과 똑같은데 입력층이 있고 은닉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는데,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단일 신경망층하고 비슷하죠. 은닉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RNN 구조를 시간순으로 전개, 로우를 하면 왼쪽처럼 보였던 신경망이 실은 오른쪽처럼 시간순으로 배열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은닉층 하나가 아니라 시각 0에서의 은닉층, 시각 1에서의 은닉층, 시각 2에서의 은닉층, 따따따따 가서 마지막에 시각 T에서의 은닉층, 이렇게 계속해서 은닉층들이 겹싸이게 됩니다. 이것을 RNN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RNN 구조에 있어서는 입력을 넣으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기억을 이 신경망이 했다고 합시다. 신경망의 기억은 각 신경망에 있는 개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개수들의 기억을 했는데 그 다음 신경망으로 가면서 이 첫 번째 신경망에서 학습되었던 개수들이 마지막에 T기에 가면 그 중요성이 많이 악화되고 가장 최근에 입력된 입력 자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개수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신경망은 단기 기억만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X1에서 X1 그리고 X1에서 X1을 거쳐서 X2까지는 기억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잘 보존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XT가 200번째 XT, 200번째 시각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0번째, 192번째, 193번째의 학습한 개수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각의 순환신경망 은닉층에 있는 개수들도 첫 번째 1, 2, 3, 4, 5기의 개수들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190기, 191기, 192기, 193기, 194기, 195기의 개수들과 입력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경망은 순환신경망 RNN 모델은 단기 기억만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단기 기억만 갖고 있으면 맨 앞에 학습했던 단어들이나 숫자들의 영향력이 맨 뒤에는 미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순환신경망을 개선한 LSTM 순환신경망을 만들었습니다. LSTM 순환신경망은 단기 기억도 보존하지만 장기 기억도 시각을 거슬러 갈수록 중요한 기억은 이 신경망이 보관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LSTM이나 RNN 구조를 활용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순환신경망 RNN에 기반한 2014년에 소개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형입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번역에 사용되는 순환신경망인데요. I am a student라고 하는 영어를 시퀀스 투 시퀀스 순환신경망에 넣으면 이제 그게 중간에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제가 읽지를 못하는데 이 프랑스 말 제가 못 읽겠지만 읽는 척 하겠습니다. 주스 에스투디안트 이런 식으로 이 프랑스 발음이 아니겠죠? 주스 에스투디안트 식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 자체를 보면 하나하나가 LSTM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하나가 LSTM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력층도 LST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를 집어넣으면 LSTM에서 이제 이거를 첫 번째 시각의 정보로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입력 정보로 생각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M을 집어넣으면 두 번째 입력 정보로 생각해서 학습을 하고 집어넣으면 세 번째, 스튜던트를 집어넣으면 네 번째로 학습을 하고 이제 그 학습된 정보량이 여기 컨텍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 컨텍스트에서 이 앞에 동네를 인코더라고 하고요. 컨텍스트에 저장된 정보를 뽑아서 다시 디코더에 넣는데 디코더에 넣어서 제일 처음에는 start of the sentence라고 하는 입력을 넣으면 이제 이 디코더에서 오케이, 이제부터 문장 번역을 시작할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S가 입력이 들어가면 start of sentence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이 I라는 정보량이 학습된 그 결과 컨텍스트에 정의된 정보량이 이쪽으로 와서 번역을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그 주가 다시 다음번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LSTM을 거쳐서 주 다음에 무슨 문장이 와야 되는가도 고려를 하고 여기 M을 다시 고려를 합니다. 인풋에서 M을 고려해서 그거는 프랑스 말로 SUIS, 제가 어떻게 읽을 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이 결과물이 다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쪽에 입력이 되고 그게 에투디안트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에투디안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오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 end of sentence가 출력이 되면서 디코더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인코더를 문장 하나를 시퀀스로 처리를 하고 컨텍스트에다 담아둔 다음에 이거를 디코더를 만들어서 디코더에서 컨텍스트에 담긴 인코더가 처리한 정보를 디코더가 풀어냅니다. 그리고 각각은 다 LSTM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합니다. 용도는 기계 번역이나 챗봇, 여러분이 문장을 입력하면 요새 챗봇들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텍스트 요약, 그리고 감정 분석, 이게 다양합니다. 단점이 있는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처리해야 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LSTM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기억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기억력의 문제거든요. 기억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텐션이라고 하는 개선 모델이 나왔는데요. 자, 시퀀스 투 시퀀스는 2014년에 소개가 됐고요. 어텐션은 2015년에 소개가 됐는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추가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뭐냐면 문장을 처리할 때 중요한 단어 한두 개에 메모리 가중치를 더 많이 두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수학과 관련된 개념은 우리 사람의 두뇌는 좀 더 가중치를 두어서 기억하고 나중에 이걸 이해하거나 이해할 때 써먹거든요. 그런 거죠. 영어 시간에 수학 단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시간에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메모리 가중처를 두어서 처리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I am a student라고 하는 어차피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거기에 어텐션 메커니즘만 추가되는 거거든요. 어텐션 메커니즘은 여기 있습니다. I am a student를 이 인코더가 계속해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그게 컨텍스트 벡터에 들어가고요. 컨텍스트 벡터에 들어가면 이 녀석들이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start of the sentence, 그 다음에 주, sus, 에스디안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I에 관해서는 I라는 첫 번째 단어를 번역할 때는 여기에다가 0.5라는 가중치를 두어서 이게 대문자야. 대문자고 주어일 가능성이 높아. 가중치를 두어서 이쪽에 처음 문장에서 I를 번역할 때는 즈, 프랑스 말의 즈로 가는데 어텐션을 0.5로 가장 높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어텐션 구조입니다. 단점으로는 성능은 향상되었는데 여전히 RNN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여전히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가 나왔는데요. 트랜스포머는 순환 신경망에는 여기 있습니다. 순환 신경망 RNN을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만을 사용한 신경망입니다. 즉 신경망을 돌리는데 바로 위에까지는 순환 신경망을 기반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해도 느렸는데 이제부터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만 쓰는 것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만 써서 도입하고요. 2017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순환 신경망에는 순차적인 처리만 가능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I am a student를 I를 먼저 학습을 하고 이 인코더가 M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습을 하고 어를 세 번째로 학습하고 스튜던트를 네 번째로 학습하고 처리할 때도 start of sentence를 먼저 처리하고 do를 그 다음에 처리하고 sus를 그 다음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트랜스포머에는 위치 인코딩을 도입해서 병렬 인코딩이 가능합니다. 병렬 인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행 예제는 허깅 페이스가 있는데 이 허깅 페이스로 들어가는 것은 오토 인코더와 생성적 적대신경망까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코딩 예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토 인코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인코더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 인코더는 일반적인 딥러닝 신경망 중에서 입력 데이터 차원과 출력 데이터 차원이 같은 특별한 종류의 신경망입니다. 비지도 학습이고요. 여러분 컴퓨터 영상 변환을 해보거나 음악 파일을 mp3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이 오토 인코더의 논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토 인코더의 신경망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위에 시퀀스 투 시퀀스랑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데 입력이 되면 제가 여기에서는 그 은닉층을 한 개만 그렸지만 이게 예를 들어 5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코딩을 거쳐서 인코딩된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인코딩된 데이터로 들어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력 변수에서는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변수가 4개였다면 이거를 이 차원을 처리하는 차원을 단 2개로 줄이는 거죠. 더 많이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개가 예를 들어서 이 4개와 2개는 비우니까 입력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진 구조라고 하면 1080 차원의 사진이 들어오면 이쪽에서는 그 1080 차원을 256 차원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성만 전체적인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특성만 뽑은 인코드된 데이터를 다시 디코드를 통해서 출력을 해서 원본과 똑같은 차원의 영상 혹은 음악을 출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도는 무엇이냐면 한번 볼까요? 영상 압축 또는 음성 압축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입력 데이터의 주요 특성을 수출합니다. 즉, 만약에 4개의 입력이 돼 있는데 그거를 줄였다가 다시 4개로 풀면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지? 라고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호의 그림을 보는데 고호의 그림은 고갱의 그림과 다르게 뭔가 다르거든요. 뭔가 달라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 산수화하고 우리나라의 산수화는 예를 들어서 조선 전기에는 비슷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 진경 산수화가 나오면서 조선시대 화가들이 우리나라 산수에 맞는 화풍을 도입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보고 중국의 풍경화와 그리고 우리나라 진경산수의 풍경화의 특징을 뽑아봐라 그러면 컴퓨터가 그 둘의 특징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두 그림이 서로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입력 데이터의 주요 특성 추출이 그런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입력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즉, 이 원본 데이터를 한번 줄였다가 다시 한번 늘리는 과정에서 노이즈들이 많이 소거가 됩니다. 노이즈들이 소거돼서 잡티 같은 게 소거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음악의 가장 중요한 특징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중에 사진을 넣으면 그 사진의 가장 중요한 특징만 뽑아서 캐리커처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캐리커처를 만드는 그런 기능도 이 오토 인코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 인코더도 단점이 있습니다. 입력 결과에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의 출력 결과밖에 도출이 안 됩니다. 즉 여기다 고호 그림 원본을 넣으면 여기는 대학생이 그리거나 초등학생이 그린 그 정도의 그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을 다 넣으면 이쪽에는 굉장히 음질이 저하된 교향곡이 나오죠. 귀로 들어줄 수 없죠. 그런 그 사진과 음성의 출력 품질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실제로 음악과 영상 변환을 하지 않고 최근에는 별도의 타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영어로 간이라고 하는데요. 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간의 구조는 오토 인코더는 원본 입력 데이터를 넣으면 출력 데이터가 굉장히 품질이 떨어진다고 했죠. 주요 특성은 추출하는데 품질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혹시 고호 그림을 넣으면 고호 그림과 거의 같거나 아니면 고호 그림보다 더 뛰어난 그림을 그릴 수 없을까? 그런 거죠. 아니면 셰익스피어 작품을 넣으면 셰익스피어 작품과 거의 똑같은 더 위대한 소설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거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 가능합니다. 영어로는 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역시 비지도 학습이고요. 오토 인코더와 간은 비지도 학습이고요. 간은 생성자와 식별자로 구성이 됩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원본 이미지를 이쪽에다 하나 넣고요. 원본 이미지, 고호의 그림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고호의 그림을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고 식별자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는 이 원본 이미지를 모르는 채 이쪽으로 정보가 오지 않습니다. 정보가 오지 않은 채 랜덤 입력을 해서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서 굉장히 형편없는 그림을 제일 처음에 만들어냅니다. 생성자가 만들어내고 그걸 샘플링을 해서 식별자로 갖고 갑니다. 식별자로 갖고 가면 이 식별자가 원본 이미지 샘플과 생성자가 만들어낸 샘플을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한쪽은 원본인데 한쪽은 너무 품질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식별자 손실과 생성자 손실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손실이 너무 떨어지면 생성자에게 그림을 되돌려 보내거든요. 그러면 생성자가 에이 하면서 다시 그립니다. 다시 그리고 물론 이때 이 식별자 손실과 생성자 손실을 통해서 이 신경망에 있는 계수들을 한번 조정하고요.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납니다. 다시 와서 샘플을 다른 데로 열심히 그리면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는데 아직은 원본에 뒤진 샘플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식별자는 얄짤없이 이것도 아직 안 돼 하면 다시 한번 학습이 일어나서 생성자가 또 분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 루트를 100만 번, 1억 번, 1조 번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계속 어느 정도 돌리냐면 마지막에 식별자가 여기서는 여러분 랜덤 입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본 이미지를 베끼는 게 아니에요. 랜덤 입력을
계속 넣어서 생성자가 학습의 이 원본 이미지의 특징을 계속 학습합니다. 계속 학습해서 최종적으로는 식별자가 컴퓨터 식별자입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식별자가 오호가 그린 그림하고 컴퓨터가 그린 그림하고 이제 구별을 못합니다. 구별을 못하면 이제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서 출력물을 산출해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원본 이미지를 넣고 컴퓨터에게 네가 이 원본 이미지와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봐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간이고요. 간의 이 논리가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사실은 알파고를 이긴 알파 제로 프로그램도 간 구조를 만든 건 아닌데 이러한 논리를 차용해서 사람을 이긴 알파고를 그걸 이긴 알파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블레이드 러너가 있는데요. 블레이드 러너라는 건 1982년 영화인데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이 생성적 적대 신경망 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실제 인간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구별해주는 주 업무를 블레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가 맡았죠. 그리고 지금 이 여자 주인공은 레이첼이라고 하는데 레이첼은 실은 인조인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조인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이 레이첼이 인간인지 아니면 인조인간인지를 판별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장면입니다. 자, 이 영화상에 존재하는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회사가 타이렐 회사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죠. 이 회사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를 원본인 인간과 구별할 수 없으면 간 모델의 학습이 성공한 셈이 됩니다. 자, 과연 이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이 여자가 인간보다 더 인간다울까요?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다른 안드로이드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울까요? 그들이 인간보다 더 인간다우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 직접 영화를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인 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방금 설명을 드리다가 우리가 예제를 넘어가려는 트랜스포머를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면 순환 신경망에서 출발을 했는데 순환 신경망이 LSTM으로 발전을 하고 그 LSTM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그 다음에 어텐션 모델로 발전하고 마지막에 트랜스포머까지 왔는데 트랜스포머에 오면 이제 순환 신경망 RNN을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 메커니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환 신경망은 벗어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경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전체적으로 신경망 구조이고 트랜스포머가 비록 제가 여기서는 텍스트 분석 항목에다 넣었지만 사실은 다른 분석도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가겠습니다. 예제는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텍스트북을 한번 소개시켜 볼까요? 여러분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아마존에서 단돈 7불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원 저자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에서 굉장히 쉽고요. 일본말을 번역한 거라서 굉장히 쉬워요. 제가 그 중에서 M2M100이라고 하는 챕터 13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M2M100은 트랜스포머의 일종인데 페이스북이 만든 트랜스포머의 일종이고요. 다국어 번역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여기 프리러닝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리러닝은 어떤 뜻이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웹상에 돌아다니는 아니면 자국 서비스망에 돌아다니는 다국어들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트랜스포머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학습시킬 수 없는 양의 학습을 엄청나게 시켜서 그 학습된 결과의 신경망 모델인 트랜스포머를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그 공개된 모델 중에 하나가 M2M100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번역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인데요. 달착륙 연설입니다. 달착륙 연설이고 그 달착륙 연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 M2M100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번역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유튜브 한번 볼까요?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자, 그러면 My Drive, Corem Notebooks, Project Stroke Broadcasting 폴더에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Copy of Hugging Face Korean to English Final이라고 하는
콜앱 노트북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인스톨해야 됩니다. 그 인스톨하는 명령어는 느낌표 pip install transformers입니다. 그 다음에는 sentence piece라고 하는 명령어를 인스톨합니다. 인스톨이 됐으면 이번에는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에서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또 임포트합니다. 불러옵니다.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방금 M2M100 for conditional generation이라는 거를 불러왔는데 그걸 쭉 써주고요. 거기서 다시 from pre-trained 미리 페이스북이 미리 학습시켜 놓은 모델 중에 하나를 불러오는 겁니다. Facebook M2M100 언더바 418M 이라는 걸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도 불러옵니다. 토크나이저는 M2M100 토크나이저 from pre-trained 또 똑같은 걸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겠습니다. 위에서 M2M100 for conditional generation으로부터 모델을 불러오는 거고요. M2M100 토크나이저로부터 토크나이저를 불러오는 건데 토크나이저는 입력 문장을 끊어서 개별 단어로 만들어주는 게 토크나이저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모두 다 다운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델과 토크나이저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텍스트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포리스트 검프에 나온 대사인데요.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중국말 엄청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生活就像一盒巧克力.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요거를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불러온 토크나이저에서 소스 랭귀지를 이게 ZH가 왜 중국어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ZH가 중국어라고 하네요. 소스 랭귀지 코드로 그렇게 해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차이니스 텍스트 방금 한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 같다라는 그 차이니스 텍스트를 여기다 집어넣고 토크나이저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걸 encoded ZH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방금 또 불러온 모델에다가 generate를 해서 encoded ZH를 여기다 넣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불러올 랭귀지는 get 랭귀지 아이디는 English를 넣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문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generate tokens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모델에서 generate를 해서 encode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 sequence to sequence 모델처럼 문장을 encode해서 중요 특징을 뽑았습니다. 중요 특징을 뽑았는데 그 특징을 뽑은 걸 여기다 놓고 요번에는 다시 디코드를 합니다. 디코드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딩에서 실제적으로는 코딩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에 불과해요, 여러분. 네 줄이고 입력 문장은 5줄이니까 위에 불러오는 걸 제거하면 5줄에 자동 번역이 됐습니다.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학습시킨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리안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모든 역사적 사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랑 코딩이 똑같은데 소스 랭귀지를 아까 ZH가 중국어인데 저는 이제 한국말로 바꿔놨습니다. 코로 바꿔놨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고 코리안 텍스트가 이쪽에 들어가고 나머지 인코드하고 그 다음에 디코드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 볼까요? All historical events a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비슷하죠? 자연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문장이 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제가 이제 참고로 절먼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이쪽에서 get idle language가 원래 English였는데 get idle language를 DE, 도이칠란트의 도이치의 DE로 바꾸면 또 이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제가 못 읽지만 독일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이제 절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ZH 그대로 쓰고요. 여기 앞에서 DE, 도이치의 DE를 쓰고 문장은 차이니스 텍스트를 넣고 돌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국어 번역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국어 번역이 이렇게 쉽다. Das Leben ist wie eine Schokolade.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이 되죠. 자,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명연설을 우리가 방금 보고 왔죠. 보고 왔는데 제가 엄청 못하는 영어로 I believe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자, 이런 명연설을 했는데 이 잉글리시 텍스트를 학습을 시키고 똑같이 원본 랭귀지는 잉글리시고요. 원본 랭귀지, 소스 랭귀지는 잉글리시고 이번에 이제 get 랭귀지 id를 한국말로 번역해 보고 싶은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 기계가 번역한 겁니다. 한국말은 시간이 좀 걸리네요.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이 10년이 끝나기 전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고 그를 안전하게 지구로 돌려보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지만 일단 뜻은 정확하게 전달했죠. 뜻은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자, 코리안 텍스트로 방금 이 기계가 번역한 걸 그대로 다시 입력하고요. 이번에는 다시 그 코리안 텍스트를 소스 랭귀지 코리안을 이제 잉글리시로 넣어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사람이 번역해도 제대로 번역되지 않아요. 사람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영어로 번역한 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원본 한국말이랑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기계는 같아지나 볼까요? I believe that this country must endeavor to the goal of landing humans on the moon and safely returning them to the earth before the 10 years are over. 다르죠? 다르고 하지만 아주 부자연스럽지는 않죠. 자,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트랜스포머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트랜스포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코딩은 임포트 구조를 빼면 사실은 5줄에서 6줄이면 코딩이 끝납니다. 코딩이 끝나고 제가 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번역하지 않고 시퀀스 투 시퀀스를 통해 번역하면 코딩이 100줄이 넘어갑니다. 100줄이 넘어가고 어텐션도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100줄이 더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와 어텐션을 공부하기보다는 트랜스포머를 공부하면 이제 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복잡한 기능들이 모두 박스화돼 가지고 라이브러리처럼 미리 학습된 모델들이 웹상에서 공포가 되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웹상에 있는 학습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텍스트를 넣고 그리고 번역을 한다든가 챗봇 대화를 만들다든가 그런 것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졌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그 전체 과정을 보시고 자, 다시 한번 랩업을 잠깐 하겠습니다. 신경망 모델을 랩업을 하면 단일 신경망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은닉층이 하나인데 실제적으로는 딥러닝 신경망은 은닉층이 여러 개입니다. 뭐 100개, 200개, 뭐 900개, 1000개 쉽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분야로는 이미지 분석을 하는 합성곱 신경망이 있고 텍스트 분석을 하는 순환 신경망이 있습니다. 순환 신경망은 텍스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그 시계열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영상의 압축 그리고 음성의 압축 등에 쓰는 오토 인코더, 그 원본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는 오토 인코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과 똑같은 원본보다 더 원본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때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씁니다. 자, 이상으로 신경망 관련해서 딥러닝 관련해서 부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